해봅시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오랜만에 친구들 많네. 너 원래 나 쓸쓸하게 혼자 듣잖아. 너 왜 다 오늘 왔어? 네? 이제 다 이 시간에 올 거야 이렇게? 아니요, 얘네가 따라왔어요. 아 맞다. 어제 얘네 없어가지고 집 갈 때 조용하더라. 귀환이. 원래 규현이 폭동 바로 일어나야 되거든. 자기 먼저 내리라고. 합시다. 288페이지. 오늘은 별로 안 많아요. 그래서 빡세게 안 해도 잘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해볼게요. 윤동주의 참외로 일단 별 1개만 치겠습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 5번이나 나온 최다빈출 작가. 95년 서시, 98년 별에는 밤, 01년 서시, 11년 자화상, 20년 바람이 불어. 근데 왜 별이 하나냐? 참외로 너무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하지 않은 걸 선호하지,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살면서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줘서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 또 윤동주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도 너무 잘 알죠? 갑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서 구리 거울 쭉 줄쳐보시죠. 일단 녹이 슬었단 말이지. 이 구리 거울은 우리 역사의 유물이고,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시에서 내가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많이 쓰인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어느 왕조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이런데 어느 왕조겠어? 우리 거겠지. 근데 그게 왜 욕되다고 표현하지? 우리나라가 망했잖아. 이때 일제강점기니까. 그래서 그걸 망국이라고 하거든요. 망국, 망한 나라다. 그 망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을 망국민이라고 합니다. 망국민. 그러니까 이때 윤동주 선생님의 생애는 망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국민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나라가 망해서 부끄러워요 이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부끄러워요가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부끄러움은 자기 반성적인 거야. 나라가 망하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여서 쓰겠대요. 참회의 의지를 보여. 내가 잘못했는 거 쓰겠다 이거야. 한 줄로. 어떻게 쓸 거냐? 만 24년 1개월을, 이건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화자의 삶 전체입니다. 삶 전부. 이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굉장히 삶을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무의미하게 살아온 나의 지난날,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서 참회하는 거죠. 나는 왜 무의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이때 시대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동 뭐겠어? 나가서 저항운동하고 와서 싸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난 부끄럽다 이 말인 거야. 밑에 내려와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이때 시대적 배경에 딱 대입해 봤을 때 즐거운 날은 뭐밖에 없어? 광복이 왔을 때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되겠대. 그럼 이거는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쓸 참회록인 거죠.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또 써야 할 것이다 이 말인 거야. 미래에, 지금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는 미래에 내가 바라보는 지금이죠. 지금. 그때 나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그럼 왜, 되게 멋있는 고백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왔을까? 라는 고백했는 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은데 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내가 참회의 의지를 위해서 이렇게 썼어. 그러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저항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부끄러웠다며. 그래서 이렇게 썼다며. 쓰고 나서 그럼 부끄럽지 않으려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저항했어야 했겠죠?
근데 광복이 왔을 때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고 쓴다는 건 내가 이 이후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때의 이야기는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지. 내가 이 이후에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소극적인 한 거에 그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가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죠. 여기서 나오는 밤,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는 걸 테고, 이 일제강점기의 나의 거울은, 이 거울이 아까 뭐라 그랬더라? 자아성찰의 매개체. 이 자아성찰의 매개체를 열심히 닦는 행위는 뭡니까? 치열한 자아성찰의 자세죠. 내가 자아성찰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더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운석은 휘 떨어지는 별똥별 말하는 겁니다. 별똥별은 일단 별이 죽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별똥별은 무조건 휘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지 휘 이렇게 솟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강의 이미지. 그래서 이 별똥별 밑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보인대. 그럼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누구의 모습이겠어? 화자겠죠, 화자.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삶이 비극적일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적극적으로 한 거였을 때 내 미래가 어떨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아마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잖아.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희생당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윤동주 선생님의 참회록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녹을 닦으며 공초, 허영만 선생님이 쓰셨는데, 공초가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녹두장군 전봉준 선생님 알죠? 전봉준 아나? 전봉준 뭐한 사람인데? 뭐한 사람인데? 뭐 녹두칼국수 하시는 분이야? 뭐한 사람이냐고? 뭐한 사람이냐고? 동학농민운동 하신 분이죠?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그때 시대 상황에 대입했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잖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죠. 앉아가지고 야,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뭐 너희가 뭐 말할 거냐? 저 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문한다고 하잖아. 그 신문 기록이 공초래요. 그 신문 기록을 보셨어, 허영만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그거에 또 감명받아서 이 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초 14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연작시라는 거죠. 연적 작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봉준의 공초를 읽고 내가 이제 그 전봉준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야, 그 삶에.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서 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이게 녹을 닦으며라고 있으니까 가랑 뭐가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그 녹을 닦는 행위, 그 녹을 닦아서 내 모습을 비춰본 자아성찰의 행위가 가시랑 나시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이 될 테고, 알고 읽어보자. 새롭게 이사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여기 나오죠? 흑갈빛 대문에 녹을 닦았대요. 여기서는 거울이 아니라 이 흑갈빛 대문이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가시에 있었던 거울과 똑같은 거지. 되게 일상적인 경험이야, 그치? 내가 뭐 대문에 녹을 닦아요. 그러면서 뭘로 이어지냐면 내 지나온 생애는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외부, 밖에서 녹 닦는 행위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돼? 내부로, 나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 시산이 자연스럽게 외부에 녹 닦는 행위에서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옵니다.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었을까? 그래서 이제 지독한 녹이라고 했으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웠던 일, 부끄러운 과오를 떠올려보는 거야. 내 지난 과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손이 아린 줄을 몰랐대요. 성찰한 것이죠.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면서 내 깊고 어두운 생명의 저편을 봤대. 생명의 저편을 봤대. 깊고 어둡대.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거. 물론 과거를 생각했을 때 좋은 것도 많았겠지만 지금 이분이 하는 건 성찰이니까, 성찰은 부끄러웠던 행동, 잘못했던 걸 떠올리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성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깊고 어두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걸 떠올려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비늘처럼 총총이 돋아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이것이 떠올랐다는 거야. 일단 비늘처럼 총총이 돋아있다라고 뭐 했어? 시각화했어. 내 지난 삶이 회한의 슬픈 역사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빗방울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선생님 자기 부끄러운 거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끄러운 삶, 그리고 이 글의 모티프가 어디서 왔지? 전봉준 선생님의 공초를 읽고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눌린 민중의 삶도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봉준 선생님의 공초를 보고 온 것이고, 이 부분은 내 지난 삶을 성찰하면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 지난 삶을 생각해보니까 회한의 슬픈 역사가 보이고,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빗방울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 빗방울은 자기 자신, 화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빗방울이 큰 힘이 있을까? 바다를 뒤엎을 만큼? 아니겠죠? 바다에 빗방울 떨어져봤자 뭐 그게 무슨 큰, 야, 여기에 빗방울 하나 떨어져 사실 큰 느낌이 없을 텐데 바다엔 더 느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는 화자인데 미약한 화자야. 약한, 강하지 못한 미약한 화자인 거지. 계속 가보면 그렇게 살아온 43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43는 이제 화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불면의 촉수, 불면 잠이 안 온다는 거잖아. 왜 잠이 안 왔을까? 삶에 대한 고뇌가 있었거든.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 고뇌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뽀얀 사랑, 여기서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뽀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봐요. 왜냐? 다 니들은 너무 더러워졌어. 엉망진창했어. 뽀얀 사랑은 언제냐? 뭔가 너희도 뭐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놀랍게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럴 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런 짝꿍에게 줬던 순수했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 같은 거지.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했던 마음까지 내 영혼 깊숙이에 칙칙하게 녹이 되어서 슬어 있음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녹슬어 버렸어. 훼손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뭔데? 훼손된 채로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 정화의 의지가 있다. 순수하고 뽀얀 사랑이 있었던, 삶에 대한 고뇌가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정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요런 글이 허영만 선생님의 녹을 닦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봐야 되는 갈래복합들이 다 똑같은 패턴이죠. 시 두 개 있고, 그러니까 현대시 두 개 있고 수필, 현대시 두 개 있고 수필이거든.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쳐야 되는 6월 모의고사도, 그리고 나아가서 수능에서도 아마 거의 똑같은 패턴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 두 개, 수필 하나 이렇게 좀 많이 썼죠.
근데 뒤에 나오는 수필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인데 요거 수능에 기출되신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심지어 수필로 나왔어요. 04년도에 개, 그 꽃게 할 때 개라는 작품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읽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선부자화상이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나오는 선부가 뭐냐면 이 작가인 김용준 작가의 호야, 호. 근데 선부, 선할 선자에 지압이 붙자거든. 그러니까 선한 지압이라는 뜻이잖아. 그 지압이가 뭐야? 남편. 착한 남편이라는 호를 갖고 있어. 근데 이 글을 쭉 이야기해보면 선부 플러스 자화상이 제목이잖아. 선부자화상. 다시 말해서 본인 얼굴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거든. 앞부분은 자기 얼굴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재밌게 해요. 자기 얼굴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자신 있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내가 못생겼다는 거 나도 알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뭐 잠깐 볼까요? 뭐 이런 거 있죠. 내 얼굴 자랑이나 좀 해보자. 나는 뭐 이러한 얼굴이고, 유학생 시대에서 동경 18에 내 코는 몰리에르 코 같다고 평판이 자자했던 코고,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코다. 남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잘생긴 것 같아. 더구나 요즘에는 빨갛게 깎은 머리가 길어오르고 코 밑 턱 밑에 수염이 제법 고전풍이라서 실례의 말씀이겠지만 이 수염을 보고 욕견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 수염처럼 내 적막한 심사를 위로해주는 것이 없다. 뭐 내 얼굴이 참 괜찮은데 굳이 결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좀 미간이 좁고 찌부러져 보여서 속이 좀 빽빽하다 하겠으나, 사실은 내 속이 빽빽한 게 아니라 미간의 좁은 내 심저의 깊은 우울이 보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본인의 얼굴을 지금 묘사하는 거야. 나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서부터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야. 내가 이제 희한한 호를 얻었어. 그 호가 뭐냐면 선부야. 그래서 선부 김용준이야. 평생의 소원이 어찌하면 선량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었는데 에서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지향은 선함입니다. 근데 앞에 가나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늘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저지르고 뭐 했어? 참회했다. 앞에가로 이렇게 연관 가는 거지. 뭐 했어?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찰.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이름에 선자로 넣어볼까 하던 찰나에 선부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장하성찰하는 부분, 막상 선부하고 부르고 보니 내가 선자 놓을 만한 잽이가 되는가 싶더라. 이게 뭡니까? 자아성찰이죠. 내가 진짜 착하다고 말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선부가 뭐다 하면 불선부라고 불러도 된다. 날 이렇게 놀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뒤에는 뭐 그렇게 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시면 뭐 내 자랑을 했지만 나 사실 못생긴 거 나도 알아요. 내 아내가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시집 오지 말걸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인정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는 이제 편집 작업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씁니다. 내 얼굴도 그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한 개만 더 하고 좀 쉴까요? 메르치. 갈래복합 10가에 있는 메르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 2개 치겠습니다. 요건 뭐 필요에 따라서 6모 치고 9모 치고 나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별 2개, 나중에는 충분히 별 3개도 가능한 작품입니다. 일단 주제가 좋죠. 생명력의 회복 소망. 안 좋을 수 없는 주제. 너희도 공감할 텐데, 살아있는 멸치 본 적 있는 사람? 끔찍한 놈의 새끼들. 그러면 너희가 아는 멸치는 대부분 언제 봤어? 반찬으로 이미 볶여진 상태로 봤다 이거야. 볶여진 상태로. 숨진 상태로밖에 우리가 못 봤어요. 그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이러는데, 일단 물결은 살아있을 때를 말하겠지. 생명력이 있었다. 언제? 굳어지기 전까지. 굳어진 것은 이제 생명을 잃었다 이거지. 이 딱딱한 것들이 뭔데? 제목에 있는 메르치들. 멸치. 쟤네들은 저렇게 이제 간장에 졸여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물결이었어.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에서 지느러미의 물결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대요. 일단 이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실제로 길이 아니잖아. 은유고.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한 부분들 있죠. 물결, 바닷속, 파도, 해일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생명력을 환기시켜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여기에서는 멸치들이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약 물결이라고 표현하냐면 멸치가 혼자서 안 돌아다녀요. 조그만한 물고기니까 이렇게 단체로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물결처럼 보인다. 근데 걔네를 어떻게 했냐면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내요. 그리고 햇빛의 꼿꼿한 직선 틈에 끼어서 그들이 길을 잃어요. 여기서 햇빛의 꼿꼿한 직선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멸치에게 햇빛은 좋은 게 아니죠. 멸치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 바짝 말라버려. 물기가 날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멸치 볶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세모로 표시한 것들은 위에 말한 동그라미랑 반대로 생명력을 앗아가는 존재. 그리고 보시면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에 식선 끼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뒤에도 보시면 것이다, 것이다. 이런 것이 뭡니까? 반복이죠. 그러면 운율형사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 다 됐어요. 이제 거의 가볼까요?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이랬으니까 바람과 햇볕도 여기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일반적으로 바람과 햇볕은 좋은 시어로 많이 쓰이니까 이런 거는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얘네가 달라붙어서 물기를 빨아들였어. 생명력이 없어졌으니까.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뼈다귀처럼 이런 거는 지교라는 거 항상 체크해 두시고, 바로바로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포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겼던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밥상이 이렇게 오르지.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는 이게 죽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대요. 그러면 이 뻣뻣한 공기와 밑에 나오는 이 바다는 서로 대비되는 데지. 우리한테는 여기가 좋은 거지만 멸치가 기준이니까 여기는 멸치에게 좋지 못한 공간. 반대로 바다는 멸치에게 좋은 공간, 생명력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대요.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그게 이제 멸치도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뼈다귀, 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늬가 실제로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묘사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불러서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러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물고기가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죠. 생명력이 충만한 멸치의, 살아있는 멸치라는 거지. 살아있는 멸치에 저항하는 모습. 이런 것도 지금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쉬다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버팀목에 대하여부터는 좀 쉬다가 15분 되면 들어와가지고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 쉬다가 오세요. 갑니다. 293. 떠들면 늦게 맞히는 거야. 개국준호. 어씨, 눈치 존나 보이네. 미안, 빨리 할게. 지랄 존나 하는데? 에이, 씨발 불편해. 이 지랄 하는데? 흘리고 지랄. 갑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복효근 기출 이력 없고요. 여기 이제 버팀목이 뭔지 알지? 그 나무 이렇게 쓰러지면 강목 이렇게 되잖아, 사방으로. 그게 버팀목입니다. 아시겠죠? 아우 시끄러. 맞죠? 쟤는 원래 좀 미쳤어. 넌 따뜻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여기서 태풍은 고난, 시련, 이곳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대. 근데 강목은 알겠지만 죽은 나무죠. 나무 재질인 거지 사실. 죽은 나무. 그걸로 버팀목을 세웠어. 그래서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산나무는 여기 쓰러진 나무를 말하는 거고 죽은 나무는 여기 있는 강목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어 섰다. 그리고 보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이런데 죽음에 빚졌다는 건 강목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생명력이 회복을 했네. 나무가 쓰러졌었는데 회복했어.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를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서 없어지고, 이게 이제 결국에 이 버팀목이라는 애가 있어서 생명력을 회복했지만 버팀목은 죽어있던 나무니까 당연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 이후에 버팀목 덕분에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 이 나무는 큰 바람이 불어와도, 아까 위에 썼던 이 태풍처럼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이제 눕지 않는다 이거야. 이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 이거지. 왜냐?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라진 게 아까 뭐였더라? 여기 사라진 버팀목이지. 그래서 버팀목이 지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 버팀목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 있는 것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역설적 인식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계속 가면 내가 허위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또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이야기 하다가 나로 시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무처럼 나도 내 인생에도 버팀목이 있었다는 거야. 날 단단하게 해준.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고 또 주위에 있었던 이웃이었다 이거지. 언젠가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나도 싹 틔우고 꽃피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게 뭐야? 화자가 깨달은 삶의 가치인 거죠. 풀로 써줄게. 화자가 깨달은 삶의 가치.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겠다. 주제가 좋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있는 다 제목에서 사실 결론이 나와요. 뿌리가 꽃이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라 그러면 혹은 뭐 풀이라 그러면 꽃이 그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물도 주고, 집에 어머니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식물 가꾸는 거 취미이신 분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지. 영양분도 막 꽂아놓고. 근데 요 글이 이제 뭐냐면 사실 꽃이 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 본질은 뿌리에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읽어보면 1년 내내 방치됐던 화분에서 수서나 싹이 돋은 거야. 그래서 꽃이 되게 예쁘더래. 내가 그걸 계속 봤어. 볼수록 너무 예뻐. 내가 그걸 해서 엄청 관리를 잘했느냐? 아니었어. 아까 뭐라 그랬는데 내버려뒀다 그랬잖아. 내버려둔 수선화에서 저렇게 예쁜 꽃이 피니까 처박아둔 게 막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더라. 그러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서양이라 빛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게 잘 자라지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꽃이 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거지. 희한하다. 내가 관리도 안 했고 우리 집 서양이라서 꽃이 잘 안 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지? 바로 뿌리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야. 수선화한테는 국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꽃 피울 수 있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수선화 꽃 지고 나면은 그거 이제 잘 갈무리 해가지고 다음 화분으로 옮겨주고 해야지 꽃이 잘 피는데 나는 그렇게 했냐? 못했어. 아까 어쨌든 1년 동안 방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화가 꽃을 피울 수 있었어. 그 이유는 뿌리가
자신의 본분과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수선화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뿌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대. 그리고 꽃은 뿌리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실은 모든 꽃이 뿌리고 꽃은 뿌리에서부터 피어난다는 거. 뿌리가 꽃을 피운다는 거.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뿌리도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걸 잊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고요. 세상의 모든 꽃은 뿌리의 꽃이고 뿌리가 곧 꽃이고 꽃이 바로 뿌리다. 계속 같은 말 반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본질이라는 뿌리가 없이 외양이라는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여기부터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정약용 선생님 그 터에 가보면 그 주모의 모녀상이 있대. 그래서 아니 왜 다산 주막에 다산 선생님 조각상이 아니라 모녀의 주막 주모 모녀의 주모 모녀의 조각상만 있느냐 궁금했다 이거지. 왜 그랬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양 왔으니까 뭘 봐, 어쩌라고 안 챙겨줬지만 다산 선생님을 이 주모는 항상 요 국과 밥을 챙겨줬대. 사람은 누구나 밥을 때려야 되잖아. 그래야 생명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주모는 그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주모가 내가 봤을 때 요 글을 읽었을 때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주모가 진짜 내가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야. 이 했는 말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모가 다산쌤한테 물어봐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부모의 은혜는 다 똑같긴 한데 어머니 수고가 더 많은데 왜 아버지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가를 크게 이룰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산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시초고 엄마의 은혜가 비록 깊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은 그 은혜가 더 크고 무거운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근데 주모가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풀과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아빠는 종자야.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거지. 아버지는 그 씨앗이라면 엄마는 토양이야. 종자를 땅에 뿌리는 일은 지극히 볼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씨앗을 틔우는 것은 누구다? 땅이야, 땅.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와서 주모는 종자를 키우는 토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 뿌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다. 흙이 없으면 뿌리가 없고요. 뿌리가 없으면 꽃이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을 흙에 비유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 수선화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수선화를 보면서 내 본질을 숨기고 가식과 허상의 껍질을 두르고 사는 내가 보여요. 마치 저 같은 거죠. 진짜 이거 보면서 존나 생각했거든. 나는 진짜 존나 가식과 허상에 사는 것 같다. 생각했어. 실제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서 있지 않고 남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탓이다. 꽃과 나뭇잎이 떨어져서 뿌리에서 자신을 찾듯 나도 나 자신에게서 나를 찾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으면서 왜 이제 나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이 글을 이제 공부할 때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냐. 그 모니터가 내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 이쪽에 이제 공부하는 자료를 띄워놓고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이쪽에 뭐가 켜져 있었냐면은 제가 새로 사고 싶은 자동차를 띄워놨었어요. 내가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저기가 아닌데 건방진 생각을 했구나. 내가 또 내가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닫았어. 진짜로 나 같은 이런 아저씨한테도 깨달음을 주는데 너희한테도 얼마나 좋은 글이겠냐 이거야. 다음 가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있는 갈래복합 12대 잘 익은 사과인데 얘들아 요거 별표 2개 쳐봐봐. 오늘 하는 모든 시 중에서 그리고 오늘 하는 모든 작품 중에서 제일 까다로울 수 있는 글이 요겁니다. 잘 익은 사과. 이거 그냥 읽으면 씨발 이거 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요런 식의 글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더 추상적인 내용의 시로 써버리니까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한 이해를 동반할 수 있도록 일단 글을 읽기 전에 이 김혜순이라는 작가의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김혜순이라는 작가가 이제 고향 마을에 시골이야.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 뭐 타본 사람 알겠지만 바퀴 돌아가는 그 체인 돌아가는 소리 알지? 탁 하는
그 소리가 마치 풀벌레 소리처럼 들리면서 바퀴도 돌고 그 돌아가는 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고 내가 마을 한 바퀴를 이렇게 막 돌고 있단 말이야. 돌면서 마을 사람들을 보겠지? 그때 동네 평상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내가 보게 된 거야. 김혜순 씨가 본 거야.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사과를 막 잡숫고 계셔. 근데 이제 그 사과를 잡수는 그 행위, 아주 잘 익은 그 사과를 잡수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아무 걱정 고민이 없어 보여. 근데 그 할머니를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네? 누구시냐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망각의 병이지, 노망이 나서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앉아서 맛있는 사과를 드시고 계신 할머니를 내가 본 거야. 근데 그 할머니를 내가 왜 알고 있느냐? 저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 할머니가 아주 옛날에 처녀적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저 할머니가 처녀적에 아기를 가져서 낳으셨는데 남편이 도망가고 없어져가지고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 시대에는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를 해외 입양 보냈던 할머니야. 그래서 평생을 막 슬픔에 살고 아이를 못 본다는 마음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상처가 망각으로 치유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1년 전, 뭐 2년 전, 지금 오늘 며칠이죠? 6월 2일이니까 여러분 1년 전 6월 2일이 무슨 고민인지 기억나세요?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가물가물해져.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있잖아. 내가 슬픈 일이 생겨? 그게 영원했으면 사람 못 살겠죠? 너무 슬프니까? 뭐 사람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내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또 너희가 해야 되는 효도이기도 하고. 너희가 뭐 남자친구 있어 봤냐? 세수 때야 보니까 쉽지가 않긴 하다. 씨. 너희 여자친구 있어 봤어? 없게 생겼다. 씨.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난 있어 봤어. 진짜요? 10년 전? 메이플 스토리에서 결혼 때 맞죠? 다시 돌아와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고 있잖아. 너희가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될 테고, 그치? 근데 그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영원하다면 살 수가 없죠? 못 살아. 잊어야지 살 거 아니야. 잊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김혜순 씨가 할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삶이라는 게 저렇구나. 순환이구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았지만 또 있고 또 있는 병에 걸려서 저렇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사과를 드시면서 지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를 생각해. 자전거 바퀴도 돌고 내가 이 마을도 돌고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론적인 이 세계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 자체가 이거야. 순환론적인 세계관. 제가 지금 해드린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의 순서랑 달라요. 그래서 이 시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말을 싹 돌다가 할머니를 뵀어. 할머니의 예전 이야기를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어떤 벅차오른 뭐 감정이 있겠죠. 그 감정을 이렇게 시로 나타낸 거야. 그렇게 읽어야지 이 시가 이해가 되지. 그런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읽지 않으면 뭔데? 이거 제목은 그럼 왜 사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고. 100마리 여치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자전거 타고 있다 그랬잖아. 그 자전거가 바퀴가 막 돌면 체인이 차르르르륵 하고 돌잖아.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적으로 명사로 종결을 냈다. 그래서 뭐 운율 형성했다. 일행 이행에서 낼 수 있는 문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말 안 해도 될 거고. 요때 이제 계절적 배경을 말해줘요. 가을 찬바람이라고 하잖아. 이때가 이제 계절이 가을인 거지. 그리고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이러는데 나락이 뭐냐면 벼야 벼. 벼가 노랗게 익잖아. 그럼 그 정미소에 가가지고 돌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 쌀알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쌀알이 되기 전에 벼. 걔네들처럼 이랬으니까 지규. 그 벼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빠지는 소리가 난다 이거야. 뭐가 이렇게 내가 지금 너네 이 소리를 들어봤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나락 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소리랑 지금 김혜순 씨가 느끼기에 시골이니까 흙길이겠지.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흙도 모래도 이렇게 막 갈리는 소리 같은 게 막 나겠죠.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지? 할머니를 봤다고. 근데 그 할머니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오케이? 뒤에 나오고 할머니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 이게 이제 과거야. 할머니가 처녀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야. 애기만 있고 미혼모지 지금으로 치면.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서 먼 나라로 입양 가는, 먼 나라로 갔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는 해외 입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요렇게 연결해보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극적인 이야기. 비극적인 사연이 있어. 그 할머니 얘기. 그 이야기가 떠올라. 그런 그때 떠난 그 아기의 뺨보다도 더 차가운 한 송이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손등을 덮어줬대. 그럼 이것은 위로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슬픈 건 저 할머니인데 네가 왜 위로받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위로받고 누가 슬프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살면서 뭐 저로 비유드릴게요. 여러분이랑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저는 이제 가족의 이 돌아가심을 느낀 사람이잖아. 졸라 슬프겠지. 저도 졸라 어렸을 테니까요. 너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던 나도 그랬을 테니까. 근데 그때 저도 아우 씨발 그냥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위로나 무슨 위안이 생겨. 살다 보면 뭐 오늘 하루 웃을 일이 생겨. 내가 기분이 실제로 되게 안 좋아도 뭐 와서 막 너희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마침 오늘 또 시끄러운 애들 모임 반이잖아. 막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 걸고 막 집에 갈 때 막 규현이 지부터 내리라고 폭동 일으키고 하면 또 그 맛에 웃고 가는 거야. 경린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진현이 앉아가지고 자꾸 졸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또 그냥 어이구 하고 웃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위안 위로가 없으면 뭐가 없어? 슬픔의 망각이 없어져요. 계속 슬픔이 있을 수는 없다고 사람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에게서는 1000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 보조사죠. 보조사 요 써가지고 뭐 했는데 운율 형성했다. 이런 것도 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특징은 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주면 좋아. 다 읽고 나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형식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서 여기를 또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약간 떠올려야 돼.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에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모퉁이가 길이 있으면 이런 걸 모퉁이라 그러죠. 꺾여서 가는 각졌잖아, 그치? 요걸 만날 때마다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다고 내가 상상하는 거지. 내 자전거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잖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내가 이 모퉁이를 깎아내는 것 같다. 그럼 이 글에서 모퉁이의 의미는 너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 모난 게 당연히 좋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퉁이는 여기서 어떤 삶의 고난, 역경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삶의 고난,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역경에 치여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깎아낸다는 거야. 깎아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앞에 자전거를 타고 있죠. 자전거 바퀴 원형이고 도는 거지. 내가 지금 마을을 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순환의 이미지를 계속 상상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이 고난,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걸 깎아내야 고난과 역경이 없어질 테고 내가 그 슬픔을 극복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고향에 돌아온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이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인다는 건 요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깎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연관되는 생각. 그럼 사과가 깎이는 것은 역시나 얘랑 연관이라 그랬으니까 고난과 역경을 깎아내고 있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는 거야. 구멍가게에 노망 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계셔. 이 노망은 이제 망각의 병이라 그랬잖아. 망각. 그래서 할머니가 이 망각을 통해서 잊을 수 있었던 게 좋은 기억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 잃어버렸다? 슬픔을 망각한 거야. 옛날에 있었던 그 슬픔. 그것을 망각하시고 큰 사과를, 이 큰 사과는 어디서? 여기서. 큰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잡수시고 계시더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상처의 치유를 이렇게 비유한 거야. 할머니가 과거에는 너무나도 슬퍼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망각하고,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요. 노망든 할머니는 내가 예전에 떠나보냈던 그 아이와 같아진 상태가 되신 거겠지, 지금? 그 아이처럼 돼서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것, 기억, 슬픔 이런 것들을 망각하시고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사과를 잘도 잡수고 계시더라. 사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통 풍요로움 이런 거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과 되게 거리가 멀 것 같았던 할머니가 시간이 흘러서 마치 내가 떠나버렸던 그 아이와 같은 상태, 노망이 들었으니까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다 잊고 이제 상처를 치유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제가 오늘 영상을 아마 내일에 올릴 테지만
모르겠으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제 설명이 부족했으면 다른 거라도 꼭 보셔서라도 이해하시는 편이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6월, 9월을 곧 봐야 알겠지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시인데 가보다는 좀 쉬워요. 그리고 저는 나시가 수능에 출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다소 이게 조금 내용이 수능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생의 무상함, 요것만으로도 사실 수능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 너네는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면 수능 안 칠 거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좀 멀거든. 근데 플러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은 싫어, 죽음은 나에게서 거리가 먼 것, 난 열심히 살아야지,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느낌이 아니야. 죽음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썩 이게 수능이랑 어울리는 주제가 아니다. 제가 수능에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거, 뭐 순환적인 세계관으로 통해 세계론으로 인해서 슬픔을 망각하고 극복해서 상처에 치유하는 이런 내용이 훨씬 좋지. 이거 뭐 고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다. 보겠습니다. 혼이 유빙처럼 떠간대요. 유빙처럼이니까 지구일 테고, 유빙은 이제 얼음 조각이죠. 얼음 덩어리. 이게 이제 떠가는 것은 나야, 나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태롭게 떠다니는 화자인 거지. 내가 지금 위태롭다고 느껴요. 살차게 뒤척이는 기다란 강을 따라갔다가 돌아왔대. 이분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인생이란 강을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갈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삶의 무상함과 죽음과 좀 연관이 있어서 계속 읽어보면 이곳에서 일생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데, 강 따라갔다가 강 따라오는 게 뭔 말인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꿈속 마당에서 큰 나무가 불더니 좋은 거죠. 좋은 거지. 꽃나무는 사라지고 꿈은 벗어놓은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되는 것. 좋았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초생을 보여주더니 이제 막 자라나는 풀입니다. 풀의 살아남을 보여주더니 마른 풀과 살얼음에 주저앉은 둥근 다리를 보여주는 것.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가 앞서가더니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쩔룩이고 초라한 거지가 뒤따라오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인 거야. 인생이라 이런 거더라.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가 가슴속에 있더니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둥지를 내 머리에 이게 되는 것.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시인이 이런 삶을 살아요. 여동생이 떠났고 차례로 아이도 잃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마냥 낙천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실제로 인생이 이랬어.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나의 세계에 슬프고 외롭고 애처로운 맨몸의 상복을 입혔다. 상복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시에서 중요한 거 기억납니까? 감정? 전부 다. 이게 좋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따지자면 인간 실존의 비극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 이 비극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게 있었지만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게 있었지만 또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었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실존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걸 수능에 읽는 너희들 어떻게 돼? 씨발 뭐 살면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수능에 왜 이렇게 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아 같은 애들 5층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6층으로 가는 거야. 1층으로 빨리 도달하고 싶은 거지. 계단으로 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야. 리아는 그냥 뭔 느낌인지 알겠죠? 누가 있겠느냐? 강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강 따라갔다가 돌아오진 사람 없다는 거야. 누가 있겠느냐? 눈시울이 뻘겋게 익도록 울고만 있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울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구나 슬프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있겠느냐?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뭔데?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이럴 것이다. 슬프고 인생이 구부러지고 갈라진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 안 좋은 말 다 넣으면 돼요. 고통, 시련, 뭐 고난, 굴곡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이는 없어. 사람이라면 다 이런 거야. 그래서 강을 따라갔다가 돌아와.
강을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강과 헤어지는 나를 봅니다. 그런 나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느냐? 돌담을 둘렀어. 돌담이 뭐냐면 일종의 경계겠죠. 내가 경계를 딱 둘렀어. 아무도 이 넘어서 오지 마. 나도 이 넘어 안 나갈 거야. 라고 돌담을 세워놨지만 유량과 흐름을 지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지. 이 돌아왔다는 것은 집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집에서 이분의 아이가 태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일 테고 동시에 내 아이가 죽은 공간이기도 할 거야. 탄생과 죽음이 있는 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좋은 거 있고 싫은 거 있고 싫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봤지? 그것처럼 탄생과 죽음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떠났어, 그지? 돌아왔다는 건 뭐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잖아. 떠남과 또 귀환이 공존하는 공간. 이런 곳이야, 집이라는 게. 그 집으로 나는 돌아왔어.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마지막 행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돌담을 둘렀으나 유량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 뭘로 왔대? 무덤으로 돌아왔대.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생의 여정 끝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지? 무덤. 결국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이걸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이제 근원적으로 인간이라면 근원적인 이 안식처는 죽음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좋은 글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필인데요. 기출 이력은 없고 간단하게 제가 다 안 읽고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여행 해봤을 거냐? 여행 갔을 때 항상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죠. 여행 갔을 때 당연히 좋을 일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친구랑 갔다가 싸울 때도 있고 엄마 아빠랑 가서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지. 그럼 사람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여행 가는 스타일이. 여행 가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있을 행복을 생각해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럴 바에 여행 싫다 그냥 집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냥 차 핸들 돌려버리는 스타일의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있어. 이분은 약간 후자야. 가다가 뭐 잘 안 돼. 여행이 뜻대로 잘 안 돼. 그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회피하는 거지 그냥. 아유 싫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이번 여행 또 조졌네 하고 사진 찍은 걸 막 보잖아. 그러면 한두 장쯤은 내가 막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브이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 이건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요. 일종의. 그게 뭐냐면 되게 힘들고 재미없어서 그냥 내 뜻대로 안 돼서 돌아온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사진을 보니까 어떤 한순간에 내가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어.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아주 찰나였지만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낙천적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이건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글은 삶에 대해서 낙천적 태도, 이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인데 주제는 되게 쉽죠. 근데 뒤에 향도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중국 다롄이라는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다롄 공항에 가면 앞에 향도라고 써가지고 붙여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내가 여행 왔으니까 길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돼주는 거야. 길 찾기 동반자. 인간 내비게이션인 거지. 그럼 이제 규현이가 놀러 딱 왔어 다롄에. 그럼 내가 딱 들고 있어. 그럼 규현이가 이제 픽 하는 거지. 야 너 내 향도가 되라 하면은 내가 이제 쫄쫄쫄 따라가. 그럼 이제 규현이가 택시 탈 거냐? 그러면은 같이 택시 타줘. 향도가 타가지고 이제 향도가 요 길 토박이니까 빠른 길을 막 안내해주고 어디 호텔로 갑시다 하면은 택시기사 빙빙 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향도가 고마 일로 절로 일레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도착하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분이 그런 향도를 만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도착지에 가. 그럼 이제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는 거지. 큰 금액이 아니고 뭐 적당한 금액, 따지자면 크지 않은 금액을 줍니다. 향도에게. 근데 향도가 막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그 주머니 넣어가지고 기쁘게 돌아가. 그 돌아가는 향도를 보면서 내가 생각해. 저 사람 근데 나는 여기 내려줬다 쳐. 난 택시 타고 왔지. 난 이제 여행할 거고. 근데 쟤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멀리 왔으면 멀리 돌아갈 텐데.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소박한 어떤 그런 보상을 얻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잖아. 그걸 보면서 아까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내 여행이 내내 좋지 못했어도 찰나의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저는 소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좀 보면은
내가 이제 지불하는 대가가 굉장히 싼데 뭐 이런 걸 하는데 보시면 길 안내자들 그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가? 나는 그 사람들의 귀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봐. 멀리 떠날수록 멀리 돌아와야 될 거니까. 그렇게 멀리서 돌아오는 길이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주먹에 쥔 손을 펴지 않는다. 그 주먹에는 내가 준 그 몇 푼의 동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요 두 줄인 겁니다. 삶이란 그런 거 아닐까? 아주 가난한 기롱인 거 아닐까? 그러나 텅 빈 손이 아닌 겁니다. 그 여행처럼. 여행 가서 내내 좋지 못했지만 내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갖고 온 것처럼. 삶도 그런 거 아닐까? 길에서 얻은 몇 푼의 동전?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또 소중한 대가 같은 것이 삶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행복을 느끼면서 낙천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쓴 게 김민숙 선생님의 길의 안내자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갈래복합이 끝났죠?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종강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2주만 더 오시면은 종강이고요. 그때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할 테지만 종강하고 한 주 시험 대비하고 그 다음 주는 개별 대비하신 다음에 시험 치고 돌아오면은 아마 수완 개강하고 수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학원 방학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강 정도 하고 나서 방학할 겁니다. 수완은 아시겠지만 독서 한 번, 문학 한 번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 2회입니다. 주 2회. 그리고 역시나 저는 독서만 할게요. 문학만 할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들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을 국어를 치는 사람만 이제 남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신이 곧 끝나니까요. 이해가 되죠?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 올 때는 공부 좀 해서 오세요.